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무기를 동원한 공습을 예고하고 이스라엘은 테헤란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며 핵무기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중동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두바이입니다. 중동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새롭고 진보된 무기들을 동원하겠다면서 맹렬한 공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드론 수백 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텔라비브와 하이파의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 체계가 해킹당해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오폭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최측근이자 전시참모총장인 알리 샤드마니를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즉시 대피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어 오늘 오후 실제로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는데요. 테헤란 영공을 장악한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습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와 함께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그리고 테러의 축 제거 등 세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작전이 이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심대한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동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G7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데 따른 것인데요.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며 이란의 핵무기 완전한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을 넘어선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앞으로 이틀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나 JD 벤스 부통령을 이란에 보낼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 중 회담하는 방안도 양국 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정상들은 캐나다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란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G7이 그동안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이란 내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시부터 이란 내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던 지역도 여행 경보를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현지 우리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의 긴급 대피 지원에 나섰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와 현지 주재 공관이 영사보호 응급체계를 가동했으며 현재 일부 중국 국민이 주변 국가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란 전역의 해외 지역 위험 경보를 최고 수준인 대피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약 300명에게 신속하게 다른 나라로 대피해달라고 요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란에 머물 경우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계기를 찾아 다시 회담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발 악재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무력 분쟁을 이유로 다음 날 예정됐던 회담을 앞두고 조기 귀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경우 가장 빠른 기회로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불발에 따라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쟁점 현안은 여전히 해결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라인에 회담을 가장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둘째 날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한일 정상 간 대화도 건설적인 분위기로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시간에 다른 정상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발 무력 분쟁에 한미 정상외교가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G7 회의 기간에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날 정상 외교 무대에 올랐습니다. 호주 총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내립니다. 캐나다 측 환영 인사들이 줄지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시각 기준 취임 13일 만에 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처럼 G7 회의에 초청국으로 온 남아공, 호주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Since then, we have built a very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 a relationship of further defence coopera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our people.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 날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합니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하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와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입니다. 확대 세션 전후로는 별도의 양자회담이 열립니다. 갑작스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불발된 만큼 추가로 다른 정상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을 통해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다시 시작하며 국제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 구성이나 법안 처리 등 전국 현안에는 온도차를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찾았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은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지금 정치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서로 다른 당이 맡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협력과 협진은 필수입니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의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인데 이 같은 시각차는 다른 상견례 성격의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방탄입법이라고 규정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중유골의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다소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겁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제일 과제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라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여야 모두 상견례 성격을 겸한 자리에서 일단은 최대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전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청문회 일정을 잡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해 국정 발목 잡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여야가 하루 사이 두 차례 마주 앉은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사흘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 협조를 전제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참고인과 증인 목록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야당은 김 후보자 스폰서란 의심을 받는 강모 씨와 김 후보자의 전처를 청문회에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회의 전에 최종 확정해서 실시계획서 채택할 때 같이 증인 참고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무 문제에 대해선 특권의식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김 후보자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총리가 되면 갚아야 할 빚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각종 논란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국정안정에나 협조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모욕 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여야가 여전히 증인 관련 사안에는 합의하지 못한 데다 각종 의혹을 두고 견해차도 큰 만큼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초선, 재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전당대회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대체적이었지만 특검 상황이나 상대 당 입장을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당원 여론조사는 갑론의박이 있었고 더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선인 엄태영 의원은 지금 비대위가 무산 상태이니 전당대회 준비와 혁신의 구성 같은 절차적 의결을 위해서라도 임시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본인의 거취가 결정된 뒤 다음 지도부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지도부는 본인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 의지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는 당 쇄신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당원들이 개혁안 실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에 이어서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도 오늘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오늘 중으로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면 새 특검 모두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추려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접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김형수, 박억수, 윤태윤 변호사 중 일부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도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오늘 안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라 가장 먼저 요청안을 낸 김건희 특검까지 새 특검이 임명 닷새 만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치게 됩니다. 각 특검이 제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 특검과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최대 요청 닷새 안에 임명을 마쳐야 하는데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 3대 특검이 기본적인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파견 인력 협의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은 특검보 선정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구하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서울고검청사 사용을 협의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인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검사 파견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가운데 수사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가운데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면 조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보 임명 등 본격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다만 민특검은 김 여사 측에서 별도의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김 여사가 입원한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보가 임명되면 대면 조사 계획 등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직접 검찰청사에 나온 적은 없어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을 연거푸 거부해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특검의 방침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민특검은 인선 작업과 동시에 최대 200여 명이 함께 일할 사무실 물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에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관여한 사실도 없지만 필요하다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조사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견서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소환 통보일인 19일까지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인데 만약 조사가 무산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안에 들어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이슈와 별개로 주요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추경안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인 간 채무와 아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일단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단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 위원장의 설명을 또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출발 때보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금 17일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새벽 시간에 그 정도의 이제 공식 환영 오찬이 있고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제 양자회담 등 캐나다 방문 이틀째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상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되는 네. 아무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비행기 안에서 한 15분 정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서로 사전에 짜여진 것은 아니었고 추경안 또 인사 관련 등등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자유롭게 질문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2주째입니다. 그런데 G7 이렇게 해외 순방하는 것도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자들과의 스킨십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모습이 새 정부가 이제 안정을 찾고 정말 실력을 발휘했구나라는 국민적 신뢰를 주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실에서도 기자들과 뭐 차담을 갑자기 갔다거나 아니면 직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순방기 내에서 직접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몇 년 만에 이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후퇴, 이것을 정상화하는 일환으로서의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 모습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뭐 캐나다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회견하는 모습 봤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은 많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 기내 기자회견이 4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스태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기자들과 있던 일문일답도 했었었죠. 그것이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어떤 기자들과 했던 스킨십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과 간접적 소통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끝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하더라.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았죠. 오는 24일과 25일 일주일 남았는데요. 근데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도 오늘 대단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청문회는 후보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저희가 요청하는 필수 증인과 참고인을 모두 수용해 주시고 공식 요청한 자료도 3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모욕 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일단 뭐 10대 결격 사유로 하지만 저는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일단 그 아빠 찬스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국제고에 있을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법안을 활용한다든지 또 그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관련된 의원들이 표절방지 관련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의혹이 굉장히 가져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도 부정을 하지 않고 단 이것을 뭐 그 이제 진학할 때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외국 대학교에 갈 때 제가 관련된 대학교 쭉 합격 수기도 봤습니다만은 뭐 저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학교 갈 때 이런 어떤 그 지원서에는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교내외 활동하는 것이 반드시 적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이제 해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펙을 학교 진학 시에는 쓰지 않았다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사항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지원서 자체를 이제 제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홍콩대 인턴 관련된 것도 전혀 지금 이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외국 대학교였던 인턴 내지는 공동연구를 위해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 문제도 하나도 해명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김민석 후보자 본인 자체가 2010년도 칭화대 석사학위를 땄는데 칭화대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만 되는데 11달 만에 석사학위를 땄는데 그 해에 2010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면서 특히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분신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부산시장을 출마한 가운데서 이란 달 만에 청와대 석사학위를 땄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인데 예. 이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2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억울하고 SK 2002년도 2억 수수 관련해서는 자기가 하지 않고 뭐 당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정치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2020년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마이너스 5억 몇 천만 원 이제 부채만 순수하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2005년이요? 예, 2020년. 2020년. 그런데 2025년 5년이 지나서는 이제 2억 천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합니다. 한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쓴 사용액이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추징금 6억 2천 그리고 카드 2억 2천 헌금해서 총 예. 사용 금액이 뭐 다른 걸 빼고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억, 19억 정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이제 예. 요구를 이제 한 사항에 대해서 세비로 한 5억, 6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뭐 거기 강연 요닥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내역이 어떻게 모르는데 지출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문제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면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또 단순한 어떤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 수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늘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했고 지금 뭐 홍 의원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그리고 이제 불명확한 재산 증식 뭐 이런 걸로 축소가 되고 또 김 후보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사청문회 24일, 25일 잡혔기 때문에 이틀 동안 소명을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이나 아니면은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지적을 하는 거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젊은 시절 잘 나가다가 일부 어려운 시절에 야인으로서의 고생을 하던 과정에서의 채무관계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증식이 뭔가 몇십억씩 과도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고를 겪으면서 채무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집요하게 깐깐하게 다 증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 정치가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 의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확하게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뭐 특별히 근거가 만약에 나중에 나온다고 했을 땐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특히나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녀의 입시 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모 찬스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매우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1일 1 해명을 하면서 페북에 올리는 것도 아들의 인턴십에서의 그 교수의 해외 인턴십의 그런 담당 교수의 영어 단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따박따박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전 부인께서 그런 아들 양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 부인이나 아니면 현 부인 소환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인사청문회를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명확하지 않게 소명이 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루하루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증여세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왔는데요. 그런 부분들 사실 이 표를 채우고 만들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게 엄청나게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하면서 국민들의 낮은 자세로서 설득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 후보자의 재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 2억이 이제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안에 이제 마이너스 몇 억
그러니까 추징금까지 이제 몇억 원을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2억 원까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냐. 그리고 이제 인컴보다는 들어오는 돈보다는 쓴 돈이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배우자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렸다는 강모 씨 전부 이제 채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국민의힘에서.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불법 정치 자금 2010년대 확정 판결 받았을 때도 핵심 인사였고 이번에도 1억 2천과 4천만 원도 핵심 인사였고 또 작년도까지 김민석 후보자의 또 후원 회장이었습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전철을 부르는 게 뭐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아들의 국제고와 그리고 미국 사립대 대학의 어떤 그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전처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것인데 만약에 뭐 못 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관련된 자료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뭐 내가 뭐 돈이 2억 천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지만 오히려 돈이 너무 적은 과정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썸썸이는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지금 추징금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된 사이에만 6억 2천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갚아졌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무슨 재원으로 무슨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그럼 과연 어디에서 나왔냐. 세비 말고 들어온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득 출처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아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기타 수익에 대해서는 보통은 책 출판 할 때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강연비도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조문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세금 신고나 등록하는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원이 되기 2020년 전에는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하려면 본인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거든요.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번 인사청문회 하면서 저희가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신상털기 과도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총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리고 첫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아주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한 뭔가 전투태세를 취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좋은 분들이 장관이나 여러 가지 공직에 가는 데서 상당한 가로막이 됩니다. 특히 지금 김민석 후보자도 전 부인까지 부를 정도로 가족들의 신상털기가 도를 지나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좋은 분들이 공직에 나오지 않고 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국정에서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우리가 중도를 지키면서 제대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후보자가 이렇게 이제 각종 의혹도 이제 논란이 되지만 요즘 논란이 되는 건 그 총리의 취임도 하기 전에 각종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은 지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마치가 총리가 된 것처럼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어제는 일본 총리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런 어떤 외교 어떤 미팅을 가지고 오늘은 또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총리 사칭이 아닌가. 지금 마치 총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지금 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총리 어떤 그런 어떤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의아함을 넘어서 좀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전에 총리들은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에서 비판하더라도 결국 내가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임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건방진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신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청문회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그때 당시에는 뭐 요지부동 뭐 전혀 언급이 없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신의원도 국회 생활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세비 이외에 국회의원이 기타 소득으로 10억 가까이 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아무리 뭐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강연을 활발하게 해도 그게 몇 천만 정도지. 지금 이런 식으로 기타 소득이 이제 입증할 수는 저는 도저히 없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현재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으로 벌써 전가가 2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 과거에 좀 어려웠던 정치던 시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계속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총리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그거를 이제 뭐 좀 일부 갚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할 거다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24일부터 이제 이틀이기 때문에 이제 꼭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정권 초기에 그 발목을 잡는 게 보통 인사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되면 이재명 정부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또 소명할 거 소명하면서 조금 직접적인 돌파를 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쳤고요. 특히나 그런 여러 부처의 업무 보고 받은 것 자체도 본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야당의 시각에서는 너무 빨리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에 그런 국정 공백이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기 전에 특히나 지금은 국회의원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 그런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연속성상에서의 국정을 더 촘촘히 해나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시비를 거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자마자 당 투톱이 충돌을 했습니다. 당의 쇄신 방향을 놓고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은 건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혁안을 통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만약에 이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은 당연히 이 개혁안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두 분 다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개혁을 두고 혁신위원회 설치가 먼저냐 아니면 전 당원 여론조사가 먼저냐 이걸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임기가 6월 말까지인데 사실 이제 본인이 제안한 5대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곧 임기가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당원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이제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어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곧 떠날 비대위원장이 좀 하기에는 저는 좀 부적합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패배로 인한 국민들이 원하는 점들 어떻게 반영해서 당을 뿌리부터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것을 논의하고 하기 위한 어떤 혁신위를 좀 제안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굴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안도 같이 논의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가 임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신규 원내대표와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의 당권 싸움이 저는 배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이렇게 대선까지 그리고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6월 말까지라도 몸살으면서 혁신을 하고 싶은 정말 본질적인 그런 개혁에 대한 얘기를 사심없이 저는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배후에는 친윤계 세력들이 지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개혁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국민의힘의 실세 그런 의원들이 본인들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매우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당내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당원 주권주의가 매우 강화되고 있고 특히나 유튜브나 SNS 소통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통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5개 개혁안에 대해서 정말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성 있는 것을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그 뜻에 맞는 혁신위가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따라가는 방식으로의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인데 계속해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들도 있긴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다시 리셋하면서 혁신이로서 자기 사람을 꾸려서 아마 여전히 당권을 유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본인의 방식대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할 텐데 과연 개혁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될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혁신위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지든 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이 진짜 진정으로 혁신을 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당원들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혁신위가 뭐 구성이 뭐 되더라도 이제 그 방식을 예를 들면 이제 당원들에게 당연히 이제 의견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5대 혁신안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다양한 어떤 혁신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대 혁신안이 정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것이고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의견 수렴을 해서 당을 좀 뿌리부터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어떤 안을 이제 마련을 하면서 그 마련한 어떤 그 방법을 당원 어떤 투표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이제 꾸려지게 된다면 이제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이 혁신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숙제 형식으로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당을 구조 개편하는데 좀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당원 투표하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오늘도 초선 의원 그룹 따로 만났고 재선 의원 따로 만나고 그러니까 선수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3선, 4선 의원들 이제 따로 그룹별로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모아진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했으니까요.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일요일 날 만찬을 했는데요. 누구랑 했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 공관에서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권영진 의원도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신 의원님, 요 멤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을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세훈 시장이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위태위태 불안불안 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대로 가고 당권의 그런 다툼들이 제대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못 얻을 것이다. 그럼 본인도 서울시장의 자리를 결국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단합해서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갈등과도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원 중심의 국민의힘으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가 그런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렇게 뭔가 무리하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
해둔 결과는 결국에는 당원들의 투표가 결국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의 결론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이미 주도권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당을 이용할 때 적어도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많은 지지자들은 제대로 개혁해라. 제대로 쇄신하라는 주문을 올바른 방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의 시장의 그런 모임 주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중진의 뭐 TK, PK 의원보다는 개혁적인 목소리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의원들, 젊은 피를 수혈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권영진 의원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친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 부시장을 했었죠. 과거에. 아, 부시장을 네, 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 같이 했었고 오 시장이 특히 이제 김용태 위원장한테 임기 전에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개혁안을 관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네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네. 당내 좀 상황이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당의 원로고 책임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본인도 좀 조언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준석도 의원과도 각별한 또 친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또 뭐 조금 장기적인 일이지만 이제 뭐 예.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분위기도 보수 진영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좀 형성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당내 어떤 개편이라든지 혁신 방안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 본인도 좀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당내 어떤 기반 그리고 당 내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본인이 좀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 이런 좀 행보가 계속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당내 어떤 이미지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연히 이제 본인에게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 인사들만 부른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 당 개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정계 개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의 보수 진영에서의 정치적 위태함을 어떻게든 조금 더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본인이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하지 않으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서울시장의 재선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도권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얻어야 하는데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요원하다. 잘못하면은 TK당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고 더 잘못하면 위원전당으로 해산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 본인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뭐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친윤 세력들이 어떤 분한테 얼굴 마담을 시킬지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권력의 다이나믹스에서 본인의 룸을 점점 확대해 나가려는 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 이런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대선 전에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떠났는데 과연 오늘 귀국이 정계 복귀를 다시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경선 패배 이후에 이제 태평양 하와이로 가서 이제 정기 은퇴 선언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사실 워낙 그동안 태평양 너머에서 베이스볼을 통해서 한포 사격을 많이 해서 정계 은퇴라는 어떤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자타공인하는 국민의힘 우파 보수의 원로로서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 2번에 도시시장까지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도 하셨는데 대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넘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좀 심하게 좀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본인 중심으로 다시 당이 좀 해체 모여라든지 본인이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어떤 사항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될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와서 본인은 뭔가를 좀 구상하고 뭐 그런 어떤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영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질문을 드려서 정계 은퇴하고 떠났는데 존재감이 더 부각이 막 됐단 말이에요. 그쵸. 하와이에 계신 동안. 정계 은퇴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언론이 네. 이렇게 주목한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입국하면서 빨간 와이셔츠에다가 파란색 자켓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분명히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오늘 패션이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나 본인이 두 번의 대선 경선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한 번 대이고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한테 대이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본인이 정치 대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어느 사심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당이든 간에 더 쓴소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대선배로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과연 내일부터는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17일 미사일과 무인기, 즉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해 이스라엘을 추가 공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키우마르스 헤이다리 지상군 사령관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해 맹렬한 공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정확도가 높고 파괴력이 강한 장거리 드론 수백 대가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에서 이스라엘의 무기와 전략적 위치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군의 전시 참모총장인 알리 샤드마니를 공습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지난 밤 사이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사령부를 공습해 군 최고 사령관이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인 샤드마니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샤드마니가 이란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모두 지휘해왔다며 샤드마니를 제거함으로써 이란군 지휘 계통을 약화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최강의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지만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한가운데 지하 90m에 다량의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 분리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한 공습무기로는 파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포르도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꼽히는 게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 GBU-57입니다. 지난 2004년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기 시작한 이 폭탄은 지하 60m까지 관통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군의 전략자산인 B2 폭격기로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포르도를 겨냥한 모의훈련을 통해 같은 지점에 연달아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Fordell facility, which is buried in a mountain, is very difficult to access without unique bunker busters that only the U.S. military possesses.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군을 직접 동원하는 걸 꺼린 트럼프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외교적 중재가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하면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확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ou've got people in his base who are divided on it. And you've got those who favor it, and you've got those who fear it would lead to ever greater American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and in a war.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외교 기회를 잡을지 벙커버스터를 지원할지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이틀째 일정에 잡혀있던 비회원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G7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이뤄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일로 일찍 귀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 be back as soon as I can and have dinner with these wonderful leaders and then I get on the plane. I have to be back early.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G7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란 사태와 관련한 시급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란 공습을 위한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중동에서 여전히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격 개입설을 진화했습니다. G7 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휴전 협상을 위한 귀국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La première présidence s'est exprimée il y a quelques minutes pour dire qu'il y avait des discussions qui étaient en cours, ce qui est une bonne chose. Et donc si les États-Unis d'Amérique peuvent obtenir un cessez-le-feu, c'est une très bonne chose.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 이틀째 예정됐던 비회원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도중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귀국 이유와 관련해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G7 정상회의를 떠나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면서 틀렸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이 정상 간의 관세 협상 큰 퍼즐을 먼저 맞춘다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일단 협상을 위한 범정부적 진용을 꾸리고 실무 협상부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이 직접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통상당국 고위급 관계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한미 협상의 갈 길이 더욱 바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통상추진위원회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갑론을 박이 오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대미 협상은 단순히 관세 협상을 넘어 대미 산업, 기술, 투자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틀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현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익 극대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윈윈의 협상,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 여러분 모두가 한 몸으로 앞서 대미 협상을 총괄할 전담팀까지 구성한 정부는 정부 교체기 다소 더딜 수밖에 없었던 한미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 간 협상에 신호탄을 쏜다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지만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고 작업반도 구성하는 등 채비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다음 주 여한구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진이 함께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미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에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정부 측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종안까지는 아니어도 한미 협상 내용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기술 경쟁력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입니다. 이번 투자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신기술 설비 등 기반 구축에 집중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사업장에 있는 파주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닷새 전에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작부터 호우 경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이 정체전선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은 사나흘, 중부지방은 대여새가량 평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강수 집중구역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장마철 전북 익산에는 하루에만 264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불과 25km 떨어진 김제에는 30mm도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역시 정체전선의 폭이 남북으로 매우 좁아 수십 킬로미터 거리 차이만으로도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기상청은 아직 정확한 예상 강수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에 이르는 극한호우, 이른바 물폭탄이 언제 어느 지역에든 쏟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에 접어드는 시기, 특히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지 한 달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SPC 삼립 시화공장과 양재동 사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박스를 든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SPC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범수 대표이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재동 SPC 삼립 본사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4차례 청구 끝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2인 1조 근무수칙 등 SPC 삼립 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안전교육과 사고 이력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노동부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SPC 삼립 김범수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SPC 측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윤활유 용기 등을 이미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안에 있는 비원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에 군이 벙커 내 일부 지역에서 측정한 라돈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이 주장한 연도별 평균치는 449.5베크렐로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요원 40명가량이 비원 벙커에 상주 근무했었다며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때는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벙커에 투입되는 만큼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도심에서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3km를 달리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역주행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경찰 순찰차들이 막아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 계속 달립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는 승용차 뒤로 순찰차 여러 대가 바짝붙어 추격합니다. 곧이어 순찰차들이 승용차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어떤 여성 운전자던데 그 긴박해가지고 그 여성 운전자를 이제 그 경찰관들이 끌어내가지고 체포하는 과정을 봤는데 막 긴박하고 저런 광경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경기 안산시 도심에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시화 요금소부터 13km를 달리며 40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곳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다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앞서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떨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동주차를 하겠다던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경찰관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자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알아서 가겠다 하고 가버린 거죠. 차라리 이제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도 시도했지만 A씨가 가족의 설득에도 검사를 거부하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8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코인을 예치받고 돌연 출금을 중단해 코인판 폰지 사기 논란을 일으킨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기소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8,800억 원대로 변경한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조직적 범행이라며 경영진 4명 모두에게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3년 넘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갑자기 파산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회사가 무너져 입출금을 중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저희 지금 피해자 다 놀라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난해 하루인베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50대 남성은 법정에서 경영진을 흉기로 공격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징역 15년에서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새 원내 지도부 진용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며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경의 세부 용처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첫 원내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회복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전제된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돈을 어디에 쓸지를 세세히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소모성이냐 선심성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거냐 이런 걸 좀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경제회복 마중물이 될 수 없는 데다 세수 펑크로 취약해진 국고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인기 영합적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빼놓지 않으며 추경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업 예산을 전용해 추경을 편성했는지 등 재원 조달 방식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은 속도전을, 한쪽은 꼼꼼한 검증에 방점을 찍으면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는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회동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애초 야당은 사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이틀 동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징금과 세금 등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라며 거듭 SNS를 통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총리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모두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에선 허위 차용증을 동원한 쪼개기 후원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밀린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자신에게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낸 헌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세비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헌금 낸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준 전처를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선 한 사내로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전에 열린 외교, 사회 등 분야 부처 업무 보고에선 이렇게 주문했고, 내란으로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오후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국 외교 안보의 확실한 근간으로 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개 일정 중엔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개인적 의혹 제기는 대부분 SNS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수입원이던 세비보다 지출이 많고 재산 증식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 가운데엔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에 담긴 주식 계좌 인출 내역이나 잔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도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는 만큼 위원회 활동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지 9개월 만에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해 10월 유가족들이 신청한 1호 사건 등 41건의 신청 사건과 8건의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1호 사건에는 희생자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단지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 규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유족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흐느꼈습니다.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특조위의 조사가 시작되는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다만 특조위 조사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특조위는 전 정부에서 진행한 사전조사 당시 대통령실, 정부 부처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정부기관이 가능한 한 협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특조위는 앞으로 최장 15개월 동안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 정부가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특조위 활동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곧 시행되는 특별법에 유가족의 뜻이 잘 반영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 협의회와 만나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지원과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건데요. 정치적 불안정과 통상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산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전 경제 통계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업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평가한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1호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7계단 떨어졌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21계단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재 유치, 위기 대응,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빴습니다. 인프라 분야 역시 21위로 10계단 떨어졌습니다. 도시관리와 유통인프라, 사이버 보안,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 등 경제 성과와 재정 조세 수준 등 정부 효율성 부분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주로 설문 기반 지표의 전반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 하반기 국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대외 무역 환경 악화 우려가 기업들의 경제 전망으로 이어진 결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회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5위로 올라섰고 혁신으로 첨단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타이완이 다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13위, 중국이 16위, 일본은 35위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아침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탑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차량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발견한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난 9일 충북 충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차량은 냉장고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켠 채 멈춰 있었고 운전기사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습니다. 차 시동 켜져 있는 상태인데 올라갔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내려오니까 차가 없어진 거거든요. 식자재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냉을 틀어놓고 이제 항상 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까지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 다행히 이른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는 사고 차량이 출고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였다며 수리비부터 대차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없어서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어제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실종됐던 학생 1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 주말 제주도 해수욕장에서도 10대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른 더위에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가 비상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홍천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유독 잦은 곳입니다. 10대 남녀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수심 2.5m 급류에 갑자기 휩쓸린 건 월요일 오후. 사고 직후 주변을 지나던 임금부대 소속 군인이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조했습니다. 1명은 스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 15살 김모군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수색 작업 끝에 결국 이튿날 오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숨진 김군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친구들은 오열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홍천강 여러 지점 가운데 물놀이가 금지된 곳. 특히 앞서 내린 비로 강물이 불고 유속은 더욱 빨라진 상태였습니다. 들어갈 땐 깊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 중간쯤이 처음에는 바위로 이렇게 발이 닿는 지점이다가요. 허리춤까지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 깊어지면서 거기가 좀 깎인 부분이더라고요. 수심이 2.5m까지 된다고 저희 대원들이 확인을 해서요. 구조대가 물에 빠진 조난자를 끌어올립니다. 물놀이 하던 10대 중학생이었는데
함덕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은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 아직 정식 개장 전이어서 통제선이나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안전대책 마련 전에 물놀이객부터 몰려드는 상황. 사고 역시 늘어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발전소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4세대 원자로 가운데 용융염 원자로, 즉 MSR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업체가 많은 경상남도가 이 MSR 생산기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솔트포스 에너지 본사입니다. 이 회사는 용융염 원자로, 즉 MSR을 개발하는 업체로 4세대 원자로 전문 기업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물을 냉각제로 쓰는 3세대 원자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 13개 나라가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엔 6개의 원자로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MSR입니다. 녹는 온도가 매우 높은 액체 상태의 화학적 염을 물 대신 냉각제로 씁니다. 고압 누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또한 설사 용융염이 새 나온다고 해도 이놈이 50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굳어버려요. 이런 장점 때문에 MSR은 300MW급 이하의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인 SMR에 적합한 4세대 원자로 가운데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트포스 에너지사는 이 용융염 원자로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경남 대표단이 이 회사를 공식 방문한 목적도 바로 경상남도에 이 회사의 생산기지와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솔트포스사의 제작 기지를 우리 경남에 유치하고 또 솔트포스사의 설계 기술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센터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트포스 에너지는 지난 2023년 경남도를 방문했고 지난해엔 경남의 원전기업 9곳을 찾아 현장 실사를 통해 원자로 제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남도와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제작 단계에서 경남의 원전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방문엔 경남의 원전기업도 참여해 뛰어난 부품 제조 기술과 경쟁력을 소개했습니다. Korea is the clear priority. And then we have to understand where in Korea. And Gyeongsangnam is a favorite at the moment. AI 시대에 접어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SMR 시장이 오는 2035년까지 600조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매출액은 지난 2023년 기준 1조 8천억여 원입니다. 이 가운데 57%가량을 경남에 있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이번 방문이 용융염 원자로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해킹 먹통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예스24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스24는 전체 회원에게 도서나 음반, 공연 예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 전원에게 무료 배송 쿠폰 한 장을, 이북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는 이북 전용 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7년 만에 다시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2018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된 이후 처음입니다. 산림당국은 피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5km 이내 고사목을 전수조사해 정밀 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의 재건 사업을 위해 병력 6천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밝혔습니다. 2주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러시아 취재진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면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 건설 인력 5천 명과 지뢰 제거 인력 1,000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를 물리치고 5연승으로 날아올랐습니다. 2위 LG를 한 경기 반차로 밀어냈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던 안치홍이 결승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2회까지 삼진 5개. 마운드에서 와이스가 자신감을 뽐내자 독수리 타선은 3회에 응답했습니다. 주인공은 시즌 초반 극도의 타격 슬럼프에서 벗어나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안치홍. 투아 주자 1-3루에서 롯데 선발 데이비슨의 초구 포크볼을 노려쳐 중견수 뒤 가장 먼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시즌 33경기 만에 나온 첫 홈런이었습니다. 한화는 8회에 최은성의 번트를 수비하던 롯데 내야진이 잇따라 실책을 저지르며 손쉽게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와이스는 8회까지 안타 3개만 맞고 삼진 9개의 무실점. 눈부신 피칭으로 팀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는 2위 LG의 한 경기 반차로 도망갔습니다. Last series we had against LG was a big series. I wasn't able to pitch in that series, so today was really important for me. Obviously, Lotte's in third place, so it was good to get a win today. NC 랄리도 LG의 강타선을 6회까지 2실점을 맞고 시즌 9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NC는 찬스 때마다 득점에 성공해 6대2로 승리했습니다. 디아즈의 25호 홈런 등 홈런 3방을 포함해 안타 22개를 몰아친 삼성은 두산을 12대1로 완파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화이트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SSG는 키움 선발 김윤아의 시즌 10회째를 안겼고 기아는 2안타 3타점으로 타선을 이끈 최용우를 앞세워 KT로 완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막강한 수비만큼 공격력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박주봉 감독은 특급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안세영이 네트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강도 높은 훈련에 안세영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올림픽 전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요. 오랜만에 이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임한 박주봉 감독이 처음 소집한 선수촌 합숙 훈련. 박주봉 감독은 안세영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보완할 부분을 짚습니다. 왼발이 너무 좁게 가고 그러다 오른발로만 길게 넘어가려니까 마지막 사이드가 안 걸려 지금. 안세영은 지난 싱가포르 오픈에서 라이벌 천유페이에 일격을 당한 뒤 이어진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왕쯔이와 힘겨운 싸움을 한 끝에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일궜습니다. 올해 5번이나 세계 무대 정상에 오르며 굳건히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자들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 수비만으론 한계를 실감한 안세영은 공격도 라이벌 천유페이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천유페이 선수가 제일 공격으로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습니다. 오로지 안세영 선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이 정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거세진 것 같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일본 오픈은 안세영이 세계 정상 자리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이 수원FC의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북은 전주 홈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에 김진규와 콩파뉴의 연속골에 이어 43분 수원 김태환의 자책골에 힘입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후반 26분 문선민의 동점골로 강원과 1대1로 비겼고 포항도 대구와 1대1로 비겨 4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선두질주를 이끄는 전진우가 2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2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건 전진우가 역대 3번째입니다. 전진우는 지난달 치른 7경기에서 5골에 도움 1개로 공격 포인트 6개를 기록하며 전북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 모레 밤사이 내륙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호우경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